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전한길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감당이 되겠냐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따져 묻자 인용 보도였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유튜버 전한길 씨는 검찰 출석 직전 지지자들부터 찾았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이거는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취재진 앞에 서자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한길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은 전한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이재명 돈이 1조 원 가까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성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최근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의혹들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자 인용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용 보도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룰 인물은 전한길입니다. 전한길. 정말 심각해. 전한길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유포한 그 영상 일부분만 짧게 좀 볼까 하는데 그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리네. 네, 그거 좀 빌려드려. 예. 자, 이어폰 껴주시고. 너무 다정해 보여요. 건축학개론. 야, 건축학개론. 아까는 제게 안 들렸는데 이제 우리 이건 제게 안 들려요. 예. 건축학개론입니다. 사이 좋아 보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각종 초음속 미사일, 네. 뭐 천궁, 비궁, 천무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네.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최수영 쌤은 아마도 그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갖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은 그렇게 선물을 갖다 줘야만 이재명이가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까지도 사재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간첩행위입니다. 반국가 행위거든요. 이재명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이걸 논리적으로 완박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데 우리는 다 했었어요. 팩트 체크 다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갔어요. 예. 그런데 조사받기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 전한길이가 섰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요럴 때 반드시 또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명이 있죠. 이게 워낙에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두 자니까 비속어 하나도 없이 합니다. 방송에 쓸 수 있게. 방송에 쓸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방송에 다 썼어. 함께 보시죠. 예.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가게 주셔야죠.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야, 윤석열 내란이야 증거대봐. 야, 대통령이 정치 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정말 역시. 아, 대단하네요. 아, 근데 재밌다. 이 짧은 장면 안에서도 예. 전한길이가 너무나 또 많은 죄를 저질러 이 이재명 하명 수사래.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공산당 세력 이 명예훼손 명예훼손. 아닙니까? 와 정말 그 대단한 전한길입니다. 예. 그리고 그 헌재 또 정치 재판했다고. 예. 아 근데 너무 이 한두 잔이죠? 예. 네, 한두 잔이. 아 이 순발력이 헌재 팔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대단해요, 진짜. 예. 대단한 순발력. 정치재판 한 거라고도 얘기하니까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많고 뭘 정치재판이야. 아주 짜임새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 짧은 아주 시간. 굵게. 아주 정말 알찬 토론이 예. 이루어집니다. 네. 대단해요. 전한계. 그래서 그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직 검찰 청구 여부 그러니까 검찰 이제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청구의 위해서 판단에 의해서 부른 거니까. 부른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아 재밌네. 아니 그리고 대단한 또 뭐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복수 전공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것도- 또 고발 당한 것 예, 같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같은 사유 네. 중에 하나예요. 예. 청구 사유 중에 신청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뭐 바로 걸리는 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네.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또 고분고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남들 안 보는 데서.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남안 보는 데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 그리고 꼭 한두 잔이가 가야 좀 재밌는 상황이 전환기 프레이 좀 나가라고 한두 잔이 같이. 아니, 근데 될것 같은. 이 기자들은 질문 하나 딱 던지고 예. 답 듣고 다른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재미가 없어요 저런 네. 게. 맞아요. 한두 잔이는 서로가 이제 소통되잖아요. 토론을 네. 요거는 아주 재미있잖아. 아직 한정성 있으면서. 예. 네. 의미 사회적으로 네, 네. 의미가 있는 토론이에요. 네. 구속되고 나와서 전환길 TV에 나가서 둘이 서로 제일 재밌는.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그 우리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아주 그 소소한 뭐 민원 아니면은 질문 하나 좀 던져볼까 하는데요. 아, 제가 요새 너무 많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못하면 뭐 처벌 받아야 되죠. 근데 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이게 고발거리가 안 돼. 그냥 유시민 작가 나온 방송, 그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또 고발당했다고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 근데 언론사도 이 고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좀 뭐 분석하고 첨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실관계만 딱 전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 딱 돼버려. 사진 이렇게 해갖고 여기 최욱, 유시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죄인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 잘못하면은 뭐 처벌받고 당연히 뭐 고발될 수 있는데 너무 무분별해 요새 보면은. 이거는 좀 방법이 없겠죠. 저도 고발을 같이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형사 이제 절차를 하면서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거고 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발의 의의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피해자가 고소를 못하는 못하는 상황에 경우, 이제 그렇죠. 이웃에서 혹은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제도인데 사실은 제가 검사 시절에 이게 너무 남발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사를 하는 경로로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빌려서 하는데 사실 한 명 정도 있는 네. 그런 빌려서 하는데 그건 제도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나온 게 고발사주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고발사유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고발을 하는 형식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게 고발사주인데 네. 그건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도적인 고민 저도 뭐 필요한 부분들. 근데 이게 고발권을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제한할 수는 없는 제한할 거죠. 수도 없고. 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최욱 개인 진행자 개인에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요 뭐 무혐의 처분 문서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막 모르는 게 하다니 뭘로 내가 고발을 당해서 피의자였다. 그러니까 왜 받아보면 내가 이렇게 고발이 돼 있었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자꾸 와요.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못 삽니다. 아니 그냥 근데 그러려니 해버려야 돼. 근데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조사해야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갖고 고발을 하면 이 유튜브에 이미 증거가 다 있는 없어요. 거잖아요. 네.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면
거의 대부분 소환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그렇지, 그럼 그렇죠. 비용이 이거 비용이 엄청나게 이게 또 발생하고 시간과. 그러니까 뭐 내가 불편 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저대로 그냥 다 할 겁니다. 예. 다른 누군가가 이게 입틀막에 도구로 활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그게 거예요. 뭐 봉쇄 소송, 봉쇄 고발이죠. 예. 그런 게 사람 귀찮게 만들고 돈 들게 아, 만들고. 이게 뭔가 맞아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 그러니까 무죄가 되더라도 뭐 한 3년 4년까지 걸려야 되는 거고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과 노력과 윤석열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드는 거고. 무혐의 나오더라도 검찰이 작정을 하고 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본인 일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 고발됐다는 기사가 뜨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냥 공격용으로 고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미지나 이런 건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소환이 됐을 때 예.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들죠.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자기가 괜찮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 그럼요. 수사관 출석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그 제도적 보안 범위 이 빠르게 각하시키는 그러니까요. 것도 좀 네. 필요하고요. 각하 고발이 막 요건을 좀, 들어왔다 네. 각하 요건을 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야 이런 건 소환 조사 필요 없이 탁탁탁탁 쳐내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법원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만 이 변호사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사건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저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사가 특히 청소년 사건, 여성 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수사 단계가 사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사실 딱 한 가지만 더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 고발 사건이 사실 무분별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고발 사건, 고발 자체가. 그런데 무분별하게 되는 고발에 대해서는 좀 각하하는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열거해서 좀 수사 준칙처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발장 자체로도 혐의 없는 사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까지 소환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럼 그런 그물에 걸리는 건 그냥 바로바로 각하해서 그렇죠. 소환까지 안 가도록 그걸 조금 네.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 생각이 좀 필요하겠네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킴이 전한길 씨가 부산에 떴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경찰 추산 13,000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회 연단에 이제 전한길 씨가 올라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론의 편파 보도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 알게 해준 계몽령이었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환호성이 막 쏟아집니다. 심각해.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역사 강의 다시 다 들여다봐야 돼. 아, 그렇죠. 근데 현장 발언들이 너무 과격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보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헌재에 속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재를 휩쓴다라는 건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거의 뭐 테러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119 법원 테러가 있었는데 지금 저런 얘기하는 게 저게 역사 강사로서 할 짓입니까? 근데 형님 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거의 막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 뭐 알아서 네. 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언 전한길 씨의 발언 보면 선관위 부정선거론 밝혀야 된다. 계엄 아니라 계몽령이다. 여기에 지금 헌재하고 야당까지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 음모론이 좀 있는데 정확히는 민주당이죠.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라고 저는 이 신문이 지면 광고, 지면 매체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스카이데일리 최근에 그 가짜 뉴스 한 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선거연수원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하긴 했는데 지난달 24일자 신문에 백지 광고, 그러니까 광고를 뺀 채 발행을 했는데 그걸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스카이데일리 광고주들을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잘 한번 보십시오. 신문인데 밑에 비어있는 거 보입니까 이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면이 백지 광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광고업주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고 시국 선언한 그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해 충돌과 특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쪽에 자신의 여동생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공직재판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라고 초등학생한테. 아이고야. 거의 뭐 울부짖으면서 저렇게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 구독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급증했어. 맞아. 우리가 지금 명절 쉬었죠. 뭐 저번에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달 19일 이후에 2주 만에 58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오늘 확인하니까 116만 명의 구독자인데 이 와중에 전한길 씨가 경찰에 또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메일을 좀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는 건데 헌재와 선관위 국가기관은 못 믿으면서 경찰은 믿는 거냐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한길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면에서 다른 극우단체 유튜버들은 어떤 상황일까 지금 친윤 집회 파벌이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광화문의 전광훈 일명 광화문파라고 하고 여의도엔 소년보 목사 뭐 종로의 김두한도 아니고 계속 파벌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뉴스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그리고 대통령 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극우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한길과 이 극우의 분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역사를 왜 공부해? 저럴 거면 그러게 제가 진짜. 고통스럽게 전한길 씨 저 강연 이런 걸 몇 개 다 들었어요. 30분 넘고 막 1시간 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근거는. 안 중요해요? 근거나 수치나 내가 그렇게 하면 바로 문 닫아야 돼요. 논리 이런 건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한길 씨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미 충분히 격파된 논리를 그냥 계속 말해요. 예컨대 이 사람이 확 부상했을 때 주장이 뭐였냐면 헌지에서 어떻게 내란을 뺄 수가 있냐? 그렇죠. 내란을 뺐으니까 니들이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냐? 막 주장해. 근데 그건 이미 권성동 말로 입증이 된 거거든. 끝났어요, 그거는. 내란 죄라는 형사적 사실은 법원에서 다투되 내란 행위라는 그 행위에 관련해서 심판을 해서 위헌성을 따지겠다. 대통령의 자격을 따지겠다. 근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무슨 역사를 강의했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관위에 있다. 부정선거론. 부정선거론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소용없어서 이런 주장들을 해. 니들이 부정선거를 좀 조사 검토 입증을 하면 문제가 밝혀질 텐데 왜 안 하고 버티냐 그래. 근데 선관위 압수액을 181번을 했대. 그중에 164번이 윤석열 때 한 거래. 윤석열 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국정원이 조사를 하건 심지어 저기서도 했더만 정보사에서도 하고 대법원에서 내가 어떤 근거를 내도 저 안 했대. 그냥 부정선거래. 그냥 계속 그래.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카톡 검열 못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뭐 당직자들이 그 카톡 본사에 가서 딱 그 서버 앞에 기다리고 있다 올라오는 그래서 검토해 갖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파출소라고 그래서 내란 선동하는 문건 있으면 고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속 카톡 검열. 뭐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온 스카이데일리에 문제되는 그 기사 때문에 금융권 광고들이 빠졌어.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잠깐 모르는 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린 거야. 언론 탄압을 합니다. 하여튼 다 그래.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영상 4개를 내봤는데 3.5개를 본 셈이지. 하는 말이 하나하나 그냥 상식인의 시선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해서 말해. 아유, 그건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여. 진정성이. 피를 토하고 온몸을 다하고 여기 하나 더 보태는 거 있어요. 아, 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역사에서 청년층의 피를 끓게 한 어떤 진실의 목소리의 그 격언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권력자를 향해서 비판할 때 쓰는 말들을 여기다 갖다 써. 예컨대 당신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게 플라톤의 말 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독재 선거철에. 체제 때 막 그 얘기를 하는 윤석열 비판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윤석열 비판. 내 정말 깜짝 놀란 거 슬픔도 노여움도 받고 살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오, 윤석열 비판 많이 하네. 네크라소프가 한 말이고 그게 억울한 일로 징역에 갇힌 그 민주화 운동가들이 하던 말이야. 근데 하여튼 이 기법을 써.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 다 깨진 논리를 왜 끝없이 반복할까는 그 뭐 일루저리 트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 반복 착각 효과. 그러니까 진실 착각 효과라고 심리학에 쓰는 용어인데 마케팅 기법이에요. 뭐 가령 어떤 두통약인데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야. 이마에 바르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전혀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엄청난 물량 강세를 물량 광고를 해갖고 그게 대히트를 한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진실 착각 효과라는 마케팅 기법을 쓰는 게 아닐까? 좀 더 거슬러 가면 사실 이제 괴벨스 얘기죠. 10번, 100번 반복 주입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깨진 논리도 증거도 수치 입증도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마지막 주장만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소리를 지르려면 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저 정도 소리 지르려면.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어쪽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사이트에 굴러다니는 말 몇 개 가져서 그리고 국힘이 주장하는 거 갖고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는 사실 이미 붕괴된 것이지만 극우가 함직한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그러면 그가 목표로 하는 건 뭘까 하는 게 이제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는 윤석열 성군론이야. 윤석열 성군? 성군. 아, 영웅. 네, 윤석열은 성군이라는 거지. 그래서 감옥에 갇히신 게 내가 사랑하는 내 부하들, 수하들 이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피 끓는 마음으로 스스로 감옥을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 뉴스 안 보나요? 버티다가 잡혀 들어갔잖아. 아니, 뉴스 안 봐요. 버티다 잡혀 들어가고 지금 다 남 탓하는데.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 같은 기계로 국정을 이끌었대.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대. 그런데 아이고. 그래. 네. 해라 해. 근데 잠깐 해라. 오늘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어제 잠깐 이 사람이 살짝 바뀌었더만. 어제 한강에 이제 그렇다고 내가 윤석열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했어요. 나 그게 더 싫어. 아니 윤석열 성군론만 외쳤더니 뭔가 좀 안 되는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살짝 한 발 빼는 아마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하나가 윤석열 성군론이고 또 하나가 이제 네. 헌재 불신론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뉴스 브리핑 시간 다 얘기하더만 헌법재판관 한 명이 남편이 뭐하고 네. 동생이 뭐하고 문영배가 이재명과 친하고 연수원 때 친했던 네. 누구랑 안부 인사까지도 하여튼 막 얘기하잖아요. 네. 이 헌재 불신론의 근거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논거를 대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조직원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한 게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라니까 여기 회원인 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가 왜 문제인지를 얘기해야 되잖아. 네. 심지어 언론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걸 강조해. 네, 맞아요. 그걸 못 찾겠는 거야. 아.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1988년에 판사들에 의해서 결성돼서 2011년에 스스로 해산한 이 연구단체예요. 공부단체. 교수나 지식인들은 대부분 어떤 학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소수파 학회야.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 중심의 대법관이 대부분 나오는 학회는 따로 있어. 그건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데인데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이게
군대 하나회랑 똑같은 조직원이고 뭐 조직의 명령을 따라서 뭐 막 이래.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거 맞아. 근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게 뭐가 문제인지를 말해야 얘기를 되는데 해야지. 그게 어디에도 안 나와. 근데 가장 웃긴 건 뭐냐면 권성동이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권성동이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 1심 무죄 선고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야.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그 판사를 칭찬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권성동이. 지식인들이 어떤 학회에 가입한 걸 누가 조직이라고 그러냐고. 하나회 같은 조직이라면 조직의 수장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하급 단위의 사람이 돼야 조직인 거지. 이거는 연구단체 구성원이고 개개인을 들어서 이제 문제 삼을 때 그 주진우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문영배 헌재 대법관이요. 네. 이 사람이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약간 뜨끔했어. 인민노련? 말이 조금 무섭는데? 북한스러운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서부터 사상의 개화기에 굉장히 과격한 단체도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인민노련을 찾아봤더니 인천 지역 노동자 연맹이야. 그래? 인민이 인천 지역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노동운동에 가담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민노련 해갖고 했다 보니까 하여간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막힙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그 성군화 그다음에 헌재 이 공격 이것은 장기적 목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이 전한길이는 정치인도 아니고 맞아요. 강사입니다. 맞아요. 왜 이자는 갑자기 이렇게 원래 뭐 그런 성향이었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대외적으로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냅니까? 오늘 사실 첫 마디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네. 너무 인격적 모독이 될 것 같아서 말았는데 너무 인격 모독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인격 모독이 아니라 네. 소위 이제 우익 세력한테 전환길은 너무나 신선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스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이제 유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정의나 이런 쪽에 있으면 되게 진보 성향들이 강해. 그런 사람은 너무 많지. 예. 예? 널리고 쌓였잖아. 근데 저쪽에서는 기껏 이제 우익 전사로 나서면 뭐 김은국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없잖아.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 그 정말 너무 심각한 주장을 하거나 김은국 나훈아 이것만 내세워서 하긴 그러다가 근데 학원 강사는 되잖아. 뭔가 그쪽 목소리를 보태주는 존재 중에. 저는 아니 그 네. 부산에서 첫 마디가 I'm 크리스천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교 쪽으로 또 이쪽으로 빠지셨나?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 분명한 건 이 사람이 금전적 욕망이나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네. 그 괴가 좀 다른 거지. 네. 일단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돈 욕심이라는 게 거의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지도 없는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좀 깜냥도 아니고 본인도 그걸 잘 알아서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시 못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사람의 그 인정 욕망, 소위 셀럽 놀이에 대한 욕망은 엄청 큰 거예요. 인정욕구. 근데 이분이 시장을 본 것 같아.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의 이 확장은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나이 든 사람들 냉전 반공주의자들하고 결합하면서 진짜로 세력이 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지구 전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정으로 몸살을 앓아서 지구 절반이 사회주의권이 된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은 정반대로 신자유주의라는 걸 30년을 했더니 생산량이 엄청 늘어서 지구 전체의 부가 늘어난 거에 비해 이 양극화는 말도 못하게 심해졌거든. 네. 그러니까 좌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우경하다 극우화된 거여서 난민이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해도 우리나라 경우는 아예 교육 환경부터가 초, 중, 고를 거치면서 다들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반에서 열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만 그냥 무조건 인정받고 스카이를 나와야만 되고 해외 유학을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전부는 엉망이 취급받는 거고 집안이 좋아야만 되고 이후에 사회 진출.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좌절한 다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국가의 정책적으로 교육제도를 바꾸던 뭔가 어떤 이 그랜드 플랜이 없는 채로 20년이 그냥 흘러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층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지구적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나라와 이 극우 열장의 몸살을 앓다가 확 헷가닥하는 나라, 전쟁을 한다든지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나라로 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지켜낸 나라가 역사적 승자가 되기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전환길 같은 사람도 이 극우 시장, 극우 속에서 너무나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사랑받고 한번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400만을 기록하고 이게 보인 거지.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보상이나 이득과는 조금 궤가 달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적이거나 정치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지. 그것보다 더 큰 게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1년에 60억 번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매년 60억 벌었으면 그 상상 초월의 금액인 거거든. 그렇죠. 더구나 장사 마진도 아니야. 자기 몸 굴려서 다 얻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냥 그대로 소득이야. 네. 체육이나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진짜. 네. 사실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렇게 발언권으로 영향력 있고 더 크지. 강연장도 많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인정 욕망의 시장이 확 열린 건데 네. 그게 극우 세력 속에 열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뭐. 세력이었고 앞으로 우리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도 이들은 끝끝내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헌재 결정 인정 안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도 안 하고 투쟁 세력으로 계속 갈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아주 큰 고통이 될 텐데 이제 이걸 이겨내서 소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나라로 설 것이냐 그냥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나라로 쑥대밭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전환길 씨의 논리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비난하는 그 내용물이 그 이럴 수가에 말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분을 토하는 게 뭐냐면 극우적 주장이 안 맞다고 비난하는 거거든. 그 사람 논점에 서서 보자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 주장은 뭐야. 그 두 주장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그 두 주장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극우나 극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환길 씨가 왜 극우적인 태도냐? 국가기관을 인정 안 해. 네.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게 극우지.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일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건 극우 집단들이 그게 극우야.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거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체제와 반체제 싸움으로 갈 텐데 사실은 반체제적 열정을 독재 시기에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모여갖고 체제 수호가가 된 거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환길 같은 사람이 신장이 돼서 민주헌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꽤 오래 가고 네. 꽤 세력이 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꽤 돈도 되고 이럴 모습이 눈에 그냥 그려져요. 네. 자, 전환길. 이거 좀 공부라도 좀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해.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진짜 빈약하더라고. 내용이 없어. 네. 빈약한 게 아니고 네. 난 그래서 그걸로 난 많이 놀랬거든요.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래요? 한편으로 한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보기에 좀 당황스러운 동영상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전환길 씨가 조금 뭔가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쳤다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이름들 봤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아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역사 강사 맞아요, 진짜. 왜 이렇게 중국 사람 이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사에 끼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만큼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대한 뭔가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뉘앙스라든지 겉으로 없어요, 드러난 걸 증거. 가지고 누군가를 부추기는 제가 보기에는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인 이 얘기를 꺼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나마 조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 주었는데 고맙게 느껴지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네. 강정의 장관의 어떤 얘기인데요. 네네. 그 내용을 먼저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르래. 비겁하다는 아니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꾹 누른 거야. 맞아. 진짜 많이 누르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좀 비켜가려고 조금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훈부 장관인 강정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답변에서 단 한 번도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라면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서 1905년과 1910년에 있었던 모든 조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은 단 한 번도 일본인 적도 없었다라는 네. 것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두 개의 사건 하나는 뭔가 지금 혐오를 부추기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의 조금 아픈 부분.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사진을 보면 항상 중국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과정들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혐오와 차별에 의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거짓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굉장한 이익을 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1931년 그 7월에 있었던 만보산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네.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사건을 큰 이익을 봤던 거는 분명히 일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사건이 단순한 소동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앗았다면은 그 거짓 뉴스에 선동되거나 차별과 혐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즉 범법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만보산 사건이 그것을 피하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서 그 얘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만보산 사건 네. 낯선데 오늘 네.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 낯선 사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실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밑줄이 쫙쫙 커져 있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네, 다 버리고 갑니다. 어차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931년 7월 달에 길림성 장춘에 있는 조그만 이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하경덕이라고 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 영사관하고 약간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으로 볼 때는 만주에서 굴량미를 좀 그 생산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외에 기타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경덕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하경덕은 중국 정부랑 교섭을 해서 이 만보산 일대 굉장히 넓은 땅을 빌립니다. 네. 우리나라 농사-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 아, 중국 사람. 네, 중국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인이었는데 자신은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니까 이 농사를 지을 한인들을 모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한인 한 180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
응모를 해서 네. 나 그러면 이제 그걸 소작 짓듯이 이 땅을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경덕이 여기엔 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그렇듯이 잘 아시죠? 여기에서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기를 저기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이통하라고 하는 강에서 여기로 끌어와야 합니다. 한국 농민들에겐 익숙한 일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들이 그 물기를 쭉 끌어오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끌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농부들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자기 집 앞에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땅도 파헤쳐지고. 네. 그러면은 중국 농부들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례비를 조금씩 줘요. 미안하지만 저희 여기 논 지나가니까 물길 좀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사례비를 누구에게 주냐면 하경덕한테 줬습니다. 하경덕에게. 아까 그 농장주라는 네. 사람에게. 그럼 농장주가 그 중국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혼자 슈킹해. 먹어버린 거예요. 슈킹해. 경덕 씨가 네. 하경덕 씨.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농민들은 아니 이런 몰상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이거를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해버려요. 이들이 네. 지금 물기를 내는 게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길림성 정부에다가 신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네. 길림성 정부에서는 그럼 조사해야지 하고 경찰 몇십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한인 농부들을 아마 취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불법이 하면서 한 9명 정도를 잡아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이 한인 농부들을 이 중국 정부에서 끄집어낸 게 누구냐면은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이 끄집어냈다는 거는 구해줬다. 구해준 거예요. 석방을 시킨 게. 네, 일본 경찰이 일본 왜요? 경찰이? 일본 네. 경찰이.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니 여기 지금 아직 중국 땅인데 여기 일본 경찰이 어떻게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 일본은 각 지역에 영사관을 만들고요. 영사관은 외교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네. 근데 영사관 1층이나 지하에는 항상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만주의 독립운동가를 잡아갔던 들이 이 경찰들이에요. 근데 이 경찰들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는 맨날 우리를 잡아갔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왜 한인 농부들 편을 들었냐면은 네. 조선은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들도 우리 관할이다. 라고 했던 거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둘을 충돌하게 중국인 농부하고 한인 농부를 충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이제 중국 농민하고 열받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성정부에서 이게 왜 말이 돼? 니네들이 여기에 왜 끼어들어? 하면서 갑자기 한 중국 농민 500명하고 중국 경찰 한 300명이 여기에 달려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대규모의 경찰을 파견을 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찰들끼리 서로 총을 쐈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다치진 않았습니다. 공포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법정으로 비화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들하고 일본 경찰들하고 그냥 그럭저럭 풀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이때 호외 하나가 조선일보로 넘어옵니다. 조선일보로. 네. 네. 만주에 있었던 조선일보 지국장이었던 김이삼이라고 하는 기자가 네. 호외 하나를 저기 경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성에 네.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기사가 굉장히 좀 무서운 기사인데요. 네. 지금 그 중국 관민 800여 명과 200여 명의 동포가 충돌해서 조선인 다수가 살상당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이 소스를 네. 김이삼 기자한테 일본 영사관에서 넘깁니다. 일본에서 넘겼어. 네, 넘겼는데 문제는 기자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네. 현장을 안 간 거예요. 어딜 가요? 현장을 안 가고 그냥 일본 영사관이 보내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썼어. 본국에다가 조선일보 본사에다가 호혜로 보내버린 겁니다. 와. 의도가 뭐예요? 의도는 뭐냐면 네. 별로 충돌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 만주에서 한인하고 중국인이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은 사람들 분노하게. 중국인들이 화를 낼지 한인들이 화를 낼지 모르지만 둘이 싸우면 누가 이득이 된다? 일본이. 지금 만주 사변 일어나기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뭐라도 일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힘이 없었던 중국 농민하고 한국 농민을 충돌시키고 그거를 마치 큰 어떤 대규모의 살상 사건인 것처럼 기사를 만들어서
김희삼 기자에게 보내는데 네. 이 기자가 조금만 직업의식이 있었다면은 네. 현장을 가서 확인했으면 아 이거 그냥 에피소드야. 약간의 그냥 소동이 있었지만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하고 넘겼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사가 그대로 갑자기 뉴스가 쏟아-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제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신문들이 이거를 모두 호혜로 뿌립니다. 다 받았었어요. 그럼 또 우리 가만 안 있지. 가만 우리 안 동포가 있지. 죽었다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동포들 그 만주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중국 중국이. 경찰이 아. 중국 농민이 죽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요? 호떡집에 불났다. 네. 네, 그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차이나타운의 맨 끝에 보면은 한인들 노동자들이 그날 하루 그냥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바로 호떡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떡집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서 차이나타운이 하나하나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차이나타운이 진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진짜 불이 나요. 그래서 손님 많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나서 사람들이 세상에. 다치고 죽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요. 네. 인천에서는 한 2명 정도가 그날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네. 화교가. 그런데 평양에서는 무려 96명이 중국 사람이 화교가 죽었습니다. 아니, 저 사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제 화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공격당해서 폐허가 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폐허가 된 장면인데 당시 그 평양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현지의 기록들을 보면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거기에 시체가 길거리에 계속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녀자 아이의 시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목격했던 분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인류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학살의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그 피해자였다. 그러니까 1923년에 관동 대학살 때 그렇죠. 한국인들이 가짜뉴스의 피해자죠. 적어도 6천 명 이상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그 구분해내는 방법이 간단했죠. 뭐요? 뭐냐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는 다 하는데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게 15엔 50전이라는 주고엔 고주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도쿄 지역 발음이 좀 특별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일본인조차도 그 발음을 정확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지금 집회 가면은 뭐 이열산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악독한 역사의 내력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심지어는 일본인 중에서도 오키나와 같은 사람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많이 학살당했고 중국인도 학살당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학살의 얘기는 대체로 우리 동포가 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남을 죽일 거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작을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도 큰 죄를 지었다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표는 결코 적어도 근현대사를 공부했고 독립운동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짓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전환기를 더 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혐오를 부추기면은 이게 쌓입니다. 쌓이면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모르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틀린 사람이 돼요. 네. 그럼 틀린 사람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혐오하게 되고 그러면 혐오하게 되고 뭔가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들에게 린치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평소에는 거기 가서 뭐 중국 음식도 사 먹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상점도 있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 하나를 딱 묘사를 해보면 이게 관동대학살 때 모습인지 만보산 사건으로 평양의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인 하나가 무서워서 일본 경찰 뒤에 숨은 거예요. 이 하경도 씨는 처벌 안 받았어요? 이 사람 하나 이 사람은 그냥 덮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일본이 문제지.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사건으로
중국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땠어요? 발칵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히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합니다. 1930년쯤 되면은. 네. 그럼 이 사람이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첩자인지 아니면 독립운동가인지 몰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대체로 혐오나 차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정장을 잘 입고 돈을 잘 쓰면 그런 감정이 있어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근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나 북경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네. 허드렛 일을 하고 남들 밑에서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한인들은 항상 낮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포를 평양에서 100명 가까이 죽였어. 그럼 더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인들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는데 문제는 우리 독립운동가 대부분들이 만주에 있고요. 아, 위험하겠는데. 우리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상해를 포함해서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1931년까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을 그냥 중국인들이 볼 때 멀리 했다면 1931년부터는 뭐 당신들이 뭘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국사 교과에서 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봉길 의사 1932년 4월 29일에 있었던 이 윤봉길 의사 의거에 대한 표현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한국의 독립운동에 냉담했던 중국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새롭게 연대하기 시작했다. 네네. 이 냉담이라는 낱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만보산 지역 그렇죠. 만보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 쟤네들하고 우리는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독립운동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김구 선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마자 일본이 일으키자마자 시선을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상해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침략해서 중국인들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상해를 점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일본 왕의 생일 잔치를 벌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 볼 때는 자존심은 자존심 때문에 꺾여 있고 이제 한인들은 잊었어요. 이제 상해가 더 급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군가 폭탄을 딱 던졌는데 상해 주둔군 사령관이 그 폭탄을 맞고 며칠 뒤에 죽은 거예요. 네.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중국인들이 박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부산이나 어디를 점령을 했는데 그 침략군의 사령관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휴전협정이 맺어져요. 야, 누가 폭탄을 던졌냐.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청년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윤봉길 선생님이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 네. 그러니까 물통하고 도시락. 언제까지 도시락이냐. 물병 진짜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 청년, 중국인 군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윤봉길. 그거는 이래저래 굉장히 의미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시선이 완전 달라집니다. 야, 우리 침략군을 그러니까 느낌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태까지 약간은 좀 천대받던 어떤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령관을 죽였어요. 그러면 너 이제부터 우리랑 친구야.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앞에서 교과서 문장에 등장했던 여태까지 냉담했던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우리랑 같이 일제랑 싸우는구나. 그렇지.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연대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은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32년에 상해를 떠나서 45년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여론, 그다음에 이때 어떤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독립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독립운동의 목표는 뭐냐면요. 차별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한인들이 어디 가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가서 우리 차별받으면 안 돼. 근데 김구 선생 늘 차별받았어요. 우린 난민이야. 이러고 다녔어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 수염 탁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인들 우리 차별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집 청소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약자를 돕겠다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들하고 연대하고 네. 그래서 서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가자는 게 독립운동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은 그때는 아픈 역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자산은 다시 돌려놓고 보면은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그렇지. 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또 우리의 손을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를 외면하면 안 되는데 네. 굳이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맞아. 조장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분열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1931년에 일본 제국주의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만보산 사건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민족주의의 정말 잘못된 쓰임이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는 사실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누군가 어려울 때 서로 힘을 내자라고 우리 옆에를 이렇게 북돋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북돋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월의식으로 바뀌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1931년 7월 달에 한반도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으니 네. 이거 잊지 말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친일파가 중국과 연대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네요. 이 역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한 사람들끼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끼리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차별과 혐오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해. 굉장히 힘이 강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쓸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끊어내야 누군가 돼. 차별을 얘기하고 누군가 혐오를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있다면 쓸어버려. 그 사람을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거는 똑같은 네, 혐오잖아. 네, 그 사람을 쓸려갈까봐. 네, 그 사람을 네. 끊으면 돼요. 끊어버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그런 잘못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마음을 늘 굳건하게. 그래서 역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쓰면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네. 음. 본인이 희생을 각오할 수는 있으나 네. 누구 보고 당신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 조직을 위하라. 이거는 적어도 모든 인권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네.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네. 이 혐중 그 사태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혐오할 때 약자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또 중국은 중국은 너무 전혀 아니거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난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을 꿈꾼다는 그 태어나 보니 재벌집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아니 그 사람이 그건 누구야? 네. 계속 멸콩멸콩 하는 게 나는 너무 한심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역사를 넘어서서 사실은 누군가의 호응을 끌어내고 누군가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안으로는 지금 내 옆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반도 안에서는 당연히 한국인이 많으니까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지만 한국인이 밖으로 나가면 소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바꿔서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전체 역사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해쳐서까지 얻을 수 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네. 네, 본인이 각오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하면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요즘의 모습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누군가를 지금 당장 끊어내는 것이 멸콩. 멸콩. 아니 네. 그렇게 그 힘 있는 사람. 끊어버려. 아니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너무 힘이 있는 사람이라. 능력도 이걸- 없더만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는데 무슨 능력? 아니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삼노수에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안타친 줄 아는 사람. 네. 어? 세상이 곧 멸콩. 알아갈 겁니다.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어쨌든 혐오 얘기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끊어내는 게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